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진짜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한국뇌연구원의 김구태라고 하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부법, 즉 메타인지 기반 학습법은 첫째로 학습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컨트롤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 머리 위쪽에 있는 프론트 포라이럴 네트워크가 그 기억의 중추인 히포캠퍼스를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의 결과로 우리가 공부한 학습의 내용이 신피질이라는 이런 넓은 영역 안에서 일종의 질서를 갖게 되는 과정, 조직화되는 그 과정의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식의 조직화, 지식의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타인지 학습의 결과로 이러한 지식의 구조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할 이 두 부분은 이 전략적인 학습 컨트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의 구조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인지에 기반한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 기법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학습법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수준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메타인지에 기반한 학습법을 적용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은 훨씬 더 급격하게 학습 수준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근거와 메타인지를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 텐데요. 저는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요. 사실 석사 과정 중에서는 제 은사신 심리학과 이도준 교수님이 지도하에 이 뇌의 시각피질, 시각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시각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체를 알아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사를 마친 후에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이곳이죠.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과에 진학을 해서 제 지도 교수님들 케네스 놀만이랑 니콜라스 톡 브라운 이 두 분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박사과정 그 디펜스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고 두 분 지도 교수님이랑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죠. 네, 이때는 박사만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사과정 중에서 제가 연구한 부분은 특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뇌를 연구를 했냐면은 이 MRI라는 기계를 아시죠?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뇌 이미지를 찍는 그런 기계인데 이거를 좀 더 개조를 하면은 뇌의 어떤 해부학적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fMRI, Functional MR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뇌의 어떤 과제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요. 저희 주된 관심은 아까 얘기했던 히포캠퍼스, 우리말로는 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뇌의 안쪽에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영역인데 기억의 중추, 기억과 학습의 중추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손상되면은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알츠하이머를 치매를 앓게 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질문은 적어 두신 다음에
그 톡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했죠? 예, 기억의 중추, 해마에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더 중요하게는 왜 우리가 어떤 걸 잊어버리는지 그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3편의 연구 결과를 이런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에서는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서 미국 서부에 있는 오레건 대학이라는 곳에서 여기 지금 계신 브래스쿨이라는 교수님 밑에서 지도하에 이 그림에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안에는 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분 지도하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 여기 뇌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이게 박사학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는 이 뇌의 이 위쪽 컨트롤 영역이죠.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 부정엽을 잇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 기억의 중추인 해마를 통제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해당 연구 결과는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당히 좋은 저널에 이제 출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뇌연구 2018년 여름에 한국뇌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일자리를 잡게 돼서 이렇게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 연구실을 차려서 지금 저희 유능한 연구원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메인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신피질이라는 뇌의 그 넓은 부분, 이 바깥쪽에 있는 넓은 부분을 신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안정적인 형태로 장기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저장만 된 게 아니라 일종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구조화가 돼요.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죠. 이 지식이 구조화가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여름에 연구 결과를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포스터 결과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또 했던 연구 중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많이 들어보셨죠? AI,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되게 이슈인데 그래서 이 기술을 배워서 뇌 영상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있는 박사님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뇌 영상 이미지, 즉 뇌 이미지인데요. 뇌 이미지에 이런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뇌의 어느 영역에서 병이 생긴 건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CT 이미지 뭐 이런 거 보고 여기 병이 있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특히 이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뇌의 질환 위치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구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제 이력이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는 굳이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한국 사회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너무 많은 주장들과 뭐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면은 도대체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 이력과 이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10년 넘게 해당 학습과 기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10년 넘게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연구를 해온 그런 전문가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제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출처를, 논문 출처를 여기에다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은 대학도 되게 좋은 데를 나왔고 연구도 되게 뭔가 그럴듯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학원을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교육을 그러니까 고3 때 받은 논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뭐 기타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 빼고는 사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IQ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은 평균보다 물론 높긴 하죠. 근데 막 엄청나게 높은 뭐 그런 영재나 천재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능 수준인데 지능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이 메타인지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메타인지를 개발시킬 그런 기회가 상당히 운 좋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6살 때까지 매일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셔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독서 매니아가 됐고요. 이 부분은 메타인지 한 요소, 내적 동기, 쉬운 말로 재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되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요. 매 학기 그리고 매 월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그 계획을 세우게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요소, 학습 전략이죠. 네, 그리고 저희 위로 3살 터울이 있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그 딱지를 주는 대신 저한테, 형이 독서 클럽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숙제, 독후감 쓰는 숙제를 저한테 시키고 해주면은 딱지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 3살 어린 제가 항상 그 숙제를 해줬어요. 네, 그런 경험을 했고, 또 대학 때, 그리고 대학원 시절 과외를 거의 8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티칭이 사실 메타인지 기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종류의 학습을 아웃풋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는데, 3가지 요소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에서도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인트로가 좀 긴데요. 메타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메타인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메타인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메타인지가 공부에 왜 결정적인 요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타인지를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인지는 이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신 분이 플라벨이라는 학자이신데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셨죠. Thinking about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면은, 한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고, 또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지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또 알게 된 것을 활용하는 능력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연구는 80년대에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고, 현재 교육학이랑 이제 뇌과학, 심리학에서 되게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리사손이라는 교수님이 19년에 책을 쓰셔서 되게 많은 이슈가 되셨는데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잘 풀어서 써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최근의 개념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그 현명하다고 평가를 받는 많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 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 어떤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그 능력,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메타인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메타인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메타인지가 왜 학습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새 그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그 일타 강사라고 하죠. 되게 강사 교습 능력이 되게 좋으신 그런 강사님들이 현란한 수업을 듣고 어떤 해당 주제, 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메타인지에 착각이 생긴 거죠. 실제로는 정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은 대충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르는 경우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문제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나쁜 거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메타인지가 학습에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예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메타인지가 학습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 맞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은 학습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어떤 행복,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2020년 4월달,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된 시점이죠. 그때부터 22년 지금 최근까지 5월달까지 이 X축이 사람들의 투자금 규모거든요. 이쪽은 30억 이상 주식에 투자한 사람, 이쪽은 이제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 투자금별로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만 볼게요. 5천만 원 이하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수익률을 한번 보죠.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 수익을 얻었는지 좀 보면은, 그냥 국내 주식만 볼게요. 국내 주식 0.2%였습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그때 은행이 어디나 좀 차이가 있지만 1% 이상이었죠. 한마디로 주식 투자해서 오히려 조금 까먹은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 코스피 지금 지수 차트인데요. 해당 2020년 4월부터 22년 5월까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1,4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2,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82% 수익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호황이니까 투자를 해야겠다 하고 그냥 코스피에만 그냥 넣어놨어도 82% 수익을 벌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사실 까먹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도 메타인지 문제였는데요. 사실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이 요새 핫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식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호황기였으니까, 세계적인 호황기였잖아요. 최근 한 2년 사이가 엄청난 정말 역사적인 호황기였는데 들어가니까 호황기였으니까 돈을 좀 벌었겠죠. 그리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 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즉 메타인지에 착각이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겨서 잘못된 자신이죠. 잘못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 저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테마주 이런 걸로 잠깐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은 다 빼가지고 여기에 넣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게 뜨더라 하면은 또 빼가지고 또 그런 데 넣고, 이런 식으로 자신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평가를 안 해보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결과는 이 역사적인 호황에서도 결국에는 까먹게 된다. 메타인지가 사회적인 성공, 여기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가 되겠죠. 사회적인 성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메타인지가 공부에 중요하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에 가서 메타인지를 배우면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한 마음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것저것을 많이 배우게 하고 학원도 이것저것 많이 다니게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네, 저도 이제 부모로서 그 마음, 저도 불안하긴 한데, 하지만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떤 학원을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주도권을 오히려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가정들에서 그 학습의 주도권이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이들의 어떤 학습 발달을 그것도 뭐 일종의 투자니까요. 어떤 뭐 회사를 어떤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주도권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당연히 회사의 사장이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학습의 주도권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은 부분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그거의 주도권을 돈을 주고 사교육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연에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길을 찾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 메타인지를 조절하는 그 뇌 영역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요. 성인은 돼야지 충분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거는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방치이고 방임이죠. 아이들은 뭐 운이 좋으면 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럼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들에 돌려주되 부모는 아이들의 어떤 선택과 결과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메타인지 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연에서 두 가지 메타인지 활용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전략적 학습, 어떤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전략적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략적 학습,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말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되게 큰 이슈죠. 자기주도적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이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목표라고 해서 되게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달성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매저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겠다. 이것도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죠. 장기적 모직의 목표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교 5등 안에 들겠다.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 없으면은 사실 사라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이리저리 휩쓸려면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는 이 목표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0억을 벌겠다라는 장기 목표가 세웠다면은 지금 내 연봉은 얼마고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 리소스라고 하는 이 자원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해서 되게 밝은 친한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10억, 10년 동안 10억이라는 목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목표까지에 도달하기 위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당장 내년에 결혼 때문에 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세우는데 좋지 않은 환경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 안 좋은 환경은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목표,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자원, 그리고 환경이 파악이 되면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를 하나씩 밟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장기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도 당연히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 계획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부 계획을 도달하는 데에도 되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실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렵게 첫 번째 세부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서 전략을 또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전략을 갖게 된 거니까 두 번째 세부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또 다시 평가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목표에는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실 텐데 갈수록 쉬워지실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 사실 이 단순한 전략, 이런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전략이 갖는 힘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면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거를 더 강화하고 불리한 거는 빼주는 이런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강영욱 조련사님께서 그 강아지를 쉽게 조련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감탄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되게 매주 되게 열심히 봤던 그런 프로인데요. 이 강영욱 조련사님이 강아지들을 조련하는 방법의 메커니즘이 강화학습이었죠. 그래서 강아지가 어떤 원하는 행동에 조금 가까이 가면은 먹이로 강화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 예를 들어서 막 몸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이러면 그냥 처벌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죠. 하지만 원하는 행동을 한다, 먹이를 주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세부 목표. 자, 이 강아지가 나한테 가까이 안 온다? 조금 나한테 가까이 왔어요. 먹이 주고. 그러면은 세부 목표 1이 달성된 거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다시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먹이 또 주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겠죠. 자, 그럼 한 중간 정도 온 거죠. 거기에서 또 뭔가 우연히 움직이다가 조금 엎드린 것 같다. 그럼 또 먹이 주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엎드려 하면은 엎드려질 때까지 장기 목표를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되게 단순한 이 강화학습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지금 이 그림이 강아지가 서핑을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계속,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강화학습을 하다 보면은 강아지들이 심지어 서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심지어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이 강화학습이라는 전략은 컴퓨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알파고죠. 그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 이 알파고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한데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승리라는 어떤 목적에 가까워질수록 강화하는.
강화학습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강화학습이라는 이 강력한 알고리즘, 어떤 메커니즘이 사람이나 동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계들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종의 뭐랄까 학습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단순하고 좋은 건데 이거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너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화내고 이러다가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너 왜 공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와 그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되게 일관적으로 냉정하게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자, 듣긴 좋은데 너는 연구원에서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고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이게 이들이 또 애를 키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듣긴 좋은데 이게 정말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어떤 습관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 아까 얘기한 요 논문을 작성한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 작성하는 거의 목표에 대해서 이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실제로 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뇌 병변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게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파이널 골이라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한 20년도 20년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파이널 골은 뭐냐? 잘 안 보이시 머신러닝을 공부해서 제가 글씨가 되게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머신러닝을 공부해서 관련 연구를 논문의 출판까지 이렇게 딱 논문이라는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선형회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툴박스 같은 걸 써본 적이 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게 또 밑으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선형회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4단계죠. 1, 2, 3, 4단계로 나누고 최종 그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를 크게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선형회귀 공부.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수학이 항상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공부하려면은 그 통계 수학 그 중에서 선형회귀가 되게 필수적인 부분인데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되게 딥하게는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선형회귀 파트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세부로 또 나눠가지고 나눠서 이제 저기를 했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를 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열어야겠다. 내가 잘 모르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멤버를 찾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멤버 찾기, 세미나 진행, 또 이제 세부 안에 또 세부 목표를 또 나눴고, 그다음에 이건 뭐지? 실습. 온라인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실습을 해보겠다라는 목표고, 이제 마지막에 논문 쓰기 가장 마지막 목표죠. 그래서 8개월 후에는 목표를 논문을 쓰겠다라고 저기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거는 실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표시한 거고요. 초록색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세부 기간 동안에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계속 이 표를 붙여놓고 계속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거 실제로 됐냐? 실제 논문을 쓰긴 썼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제가 뭘 착각을 했냐면은 연말이 되면은 그 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걸 써야 돼서 되게 바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감안을 잘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메타인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환경, 논문을 쓰기 위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8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1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논문을 썼고 이제 이 부분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메타인지의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좋은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별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별로 또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이제 시간대로 월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시간대로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월별로 또 주별로 다시 해서 프로젝트를 되게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각각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운 거는 이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밖에 이제 그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종류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 지운 부분이고, 오늘 할 강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강연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제 강연은 뭐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시간표를 보면서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못하고 또 되게 두려워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어른들은 이게 얘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뭐 국영수 가사 뭐 열 몇 개 되는 과목을 어떻게 오거니제이션해서 어떻게 할지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게 해도 실제로 이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큰 그림만 볼 수 있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식을 제가 처음 공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거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책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근데 운 좋게 회사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런 일종의 계획표를 짜주셔서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네. 네네. 저는 월이랑 주 계획만 매일매일은 안 세워요. 너무 시간 낭비가 많아서. 그래서 월 말에 다음 달 계획 하루 세우고, 그 주 계획은 저는 일요일은 보통 거의 다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것도 최대한 안 가고, 일요일은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뭐 할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평일날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만 합니다. 별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되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내가 잘하고 있나? 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이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길게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오히려 좀 더 단순하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기, 처제 생일, 생일 선물 뭘로 할지 이런 되게 잡다한 일들이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고요.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간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난
가능한 수익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면 할수록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걸까요? 이제 아까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머니, 그 부모님들이 너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스스로 세우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부모의 역할은 그럼 뭐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격려해서 끝까지 하도록,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매 단계 세부 목표를 세웠을 때마다 꼭 격려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아이들이 요새 저희 연구원에서도 게임 중독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되게 큰 이슈죠.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밝혀진 건데, 우리 뇌가 뭐를 위해서 진화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적인 소셜한 인포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뇌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소셜한 리워드예요. 돈도 아니고 뭐 명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정말 진짜 리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은 혹은 명예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진짜 본질은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새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셜한 그런 환경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 때도 없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이게 뭐 소셜한 리워드를 받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 뇌는 리워드를 찾아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리워드를 받으면 이쪽에서 이제 도파민이 머리에 쫙 도파민 신경들이 떼게 되면서 중독이 이렇게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 과하면 중독이 되는 건데, 소셜한 리워드를 찾을 곳이 없으니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중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시간 다 바쁘시다는 건 저도 다 알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 해서 다들 바쁜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을 공부하라라는 말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목표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은 정말 격하게 칭찬을 해주세요. 요새 오은영 박사님 영상 많이 보실 텐데, 보시면은 오은영 박사님 정말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정말로 진짜 리워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반복할수록, 아까 제가 질문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하면은 통제 영역과 그리고 기억 중추 사이에 연결이 강화돼서 나중에는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 걸리겠죠. 계획하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연결성이 강화돼서 더 쉽게 할 수 있다. 네, 이제 두 번째,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지식의 구조, 아웃풋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구조화라는 부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 히포캠퍼스 중심으로 배운다고 했죠. 이게 자는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 바깥쪽 심피질이라는 영역으로 전환이 돼요. 기억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공부와 영어로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기억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일종의 질적인 그런, 잠시만요.
재밌고 놀라운 거는 이렇게 기억이 신피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식들이 조직화돼요. 질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저는 이제 지식의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신피질에서 진행되는 지식의 구조화가 창의력, 통합적 사고력 등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많이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의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점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제 지도 교수는 케네스 놀만 교수님이랑 그 같은 연구실에 있었던 제임스 앤토니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구조화된 지식이 창의력에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증명을 해서 이 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에 이제 이렇게 논문을 내셨는데 이 논문의 결과를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지식의 구조화가 되면은 우리 뇌는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은 이 신경세포들 간의 새로운 연결,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 새로운 연결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새로운 연결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력의 생물학적인 기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의 구조화가 어떤 통합적인 사고에 결정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학 전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처음 보는 어떤 지식,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몇 함수다, 이런 처음 보는 그런 수학을 보더라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좀 놀라운 점인데 저는 이 백종원 선생님이 정말 요리에 관해서 정말 많은 아주 풍부한 구조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 이게 터키에서 카이막이라는 그 처음 보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시는데 딱 먹고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든 거다라고 쉽게 파악하죠. 구조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슈프로에서 이제 그 요리 프로에서 이제 모히또라는 거를 만드는데 모히또는 럼이랑 애플민트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칵테일인데 이제 민트가 없으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깻잎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히또를 만드시더라고요. 아마 백종원 선생님은 잘 모르셨을 텐데 실제로 깻잎이랑 민트랑 같은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당연히 비슷한 맛이 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것 역시 구조적인 지식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지식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수학 능력 평가라는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매스가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지식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건 22년도 수능 국어 지문인데요.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축통화랑 달러의 딜레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연준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 기축통화, 달러, 근본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기반해서 유추를 해가지고 빠르게 이해하고 얼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은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죠.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긴 질문 일일이 보면서 이해해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도 구조적인 지식이 매우 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이거는 17년도 영어 질문인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음향학이랑 음악사 그리고 문화권에 다른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만 8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너무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진짜 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어에 대해서 저도 또 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따 혹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한 1, 2분 사이에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나 뭐 이런 해석하는 능력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식이랑 지식들 사이에 순식간에 연합시켜가지고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낸 능력이 수능의 가장 실제로 이 사람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려고 하는 본질이다. 자, 이거는 20년도 수학, 제가 갑자기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20년도 수학의 킬러 문제로 알려진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교과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다 거짓말이었는데 실제예요.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면, 특히 수학은 그런데요. 수학에서 이 수학 문제 풀려면은 세 가지 개념, 무함수, 역함수, 미분법, 이 세 개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문제거든요. 좀 난이도가 낮은 수학 문제는 개념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거고, 중간 정도는 2개. 이제 보통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개념 3개, 4개까지 나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데, 3개 조합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개념을 찾아내서 결합하는 능력, 구조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럼 구조적인 지식이 이렇게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요리를 또 비유를 들자면은, 요리 잘하시는 분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래요. 뭐 그냥 슥슥 해서 만들잖아요. 없는 재료 있으면 딴 걸로 해서 하고. 요리 못하시는 분들은 레시피대로만 하죠. 레시피가 없으면은 감히 시도도 해볼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원 얘기도 이따가 많이 할 건데, 학원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식으로 하다 보면은 수능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아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웨이트 피트니스 헬스장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가시면은 운동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코치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프리웨이트를 시키세요. 왜냐면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둔근, 햄스트링, 뭐 이게 광배근까지 동시에 써야 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의 협응력, 코디네이션을 배우게 되거든요. 아까 수능에서 여러 개의 개념을 동시에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운동 잘 모르는데 회비 받는 걸 좀 집중하시는 코치분들은 무조건 머신러닝이 아니라 머신 운동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 이런 기계에서 요것만 쓰도록. 그러면 근육은 단기적으로는 근육은 금방 올라와요. 왜냐면 요것만 하니까. 근데 운동 능력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운동은 근육 하나만 쓰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써야지 운동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을 제대로 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교수님들을 많이 뵀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다. 너무 과외나 이런 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 경쟁력을 많이 잃는 거잖아요. 수능이나 대학 교육이나 뭐 나중에 회사 가서 어떤 일하거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다 일종의 이런 프리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도구 없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있는데, 그 지식의 구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구조화가 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대에 있는 다바치라는 유명하신 분들, 이분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랩, 그러니까 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솔리데이션이 되기까지 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되게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최소 며칠에서 몇 달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시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단점인데, 이제 최근의 연구, 되게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인지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구조적인 지식이 추출되는 그 시간이랑 노력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메타인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알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비교하는 과정, 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는 이제 히포캠퍼스에 저장돼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심피질에 저기인데, 이 두 시스템 사이에 막 인터랙션이 막 생기면서 이 과정에 새로운 정보가 더 쉽게 싹 되게 급속하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구조화가 돼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들, 탄쉐라는 제 친구의 친구인데, 아무튼 그 사람은 현재 패스트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저널에 또 연구 결과를 저에서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조적인 지식을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지식의 구조화를 성취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이제 기존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도 그 피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수혜자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종류의 기존의 학습법은 인풋 중심의 학습이죠. 뭔가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거죠. 암기하고. 문제풀이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문제풀이 그냥 일종의 기술을 쌓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수학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면은 0이고 이거 답은 1이다. 루트 나오면 무조건 이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수,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4분의 2 하면 2분의 1 곱하기 분자 분모 바꿔가지고 곱하면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왜 분수로 나눌 때는 바꿔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요. 문제풀이라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인풋 중심의 그런 학습이에요. 근데 정말로 구조적인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웃풋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거 너무 아웃풋 중심으로 하면은 공부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구조화가 생기면은 새로운 지식을 그 안으로 통합해서 이해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풋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자, 말은 좋은데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제 조카를 데리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안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천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형수님이 수학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실제로 아웃풋 중심의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아마 초등학생 자녀들 데리고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게임인데요. 이렇게 블럭을 쌓는 게임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네모난 블럭을 이렇게 싸서 집도 만들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단순한 게임이고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미스테리물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투탕카멘의 저주, 버뮤다 삼각해역의 비밀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읽고 싶진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이집트 뭐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마인크래프트
에서 피라미드를 구현하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피라미드를 쌓았죠. 근데 사이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는 코딩으로 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딩을 배우게 됐죠. 되게 쉽게 배우더라고요. 애들이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되게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수학을 통해서 한번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같이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안, 쉬운 부분은 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삼촌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짜줬고, 쉬운 부분은 여기 이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안이가 다 작성을 한 부분이에요. 수학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안이가 작성한 부분인데, 이거죠. 여기에 사용한 수학인데요. X, Y, Z에 대한 그 2차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한 그런 수식이에요. 되게 쉽게 배웠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어요. 되게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뭔가 1차 부등식이죠.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쌓다 보니까 규칙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면은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배워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가로가 1600, 높이가 아마 8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통 어떤 창의력, 뭐 사고력 수업, 뭐 아무튼 뭐 코딩 수업, 아무튼 이런 거 재밌는 것들 많이 시키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근데 여기에서 딱 끝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야 돼요. 다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계속 반복을 해야지 실제로 이런 구조적인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한이가 한 거는 수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몸으로 배운 거죠. 몸으로 배워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 혹은 본능 이런 거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쓰려면은 다시 되돌려서 의식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구글닥, 저는 대구에 사니까 같이 있는, 자주 못 만나니까 구글닥이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같이 쓰는 어떤 그 워드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제목으로 실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최대한 물론 진짜 논문은 아니죠. 최대한 실제 논문 느낌을 내보려고 이렇게 그 저널명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Current History and Construction이라고 만들고, 제목도 제가 영어로, 왜 영어로 했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들고, 이번 abstract 초록 부분이 이제 이한이가 쓴 건데, 읽어보시면은 되게 좀 유치하죠. 좀 유치한 문장인데 초등학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 첨삭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영어로 했냐면은 제 최종 골은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안에 요 미국에 있는 The Journal of Young Investigators라는 좀 유명한 책인데, 애들이 낼 수 있는 저널이에요. 애들 수준에서 쓴 논문을 막 저기 하는 건데, 한국 사회도 요새 논문 얘기 되게 많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 생물학, 오토파지에 대한 단백질이 어쩌고 변성 과정에 대한 이런 그리고 솔직히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나요? 말도 안 되는 논문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논문 내고 이래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애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논문을 영어로 써서 중학교 중으로 이렇게 한번 논문의 저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논문 쓰기 자체는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수백만 원을 드리는 그 이유도 1대1로 논문 쓰는 그 작업이 엄청난 퀄리티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그게 하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메소드 파트인데 이제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여기에는 1600 하면은 2개 줄여가 1598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피라미드랑 실제 비율이랑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딱 멈춘 상태인데 왜 멈추게 되냐면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연립 1차 부등식을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막혀 있는데 제가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방 거의 정답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방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정확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좋은 게 사실 이거는 이런 집합 문제로 또 집합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x, y, z라는 그런 세 가지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점에서 다변량 함수이기도 해요. 다변량 함수는 사실 대학에서나 가면 배우는 되게 고차원적인 수학인데 지금 이해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면서 몸으로 뭐랄까 감을 익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정말 함수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선행학습이 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풀이식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얘기 또 이제 코딩을 했으니까요. 코딩 얘기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코딩 요새 코딩 학원 되게 인기인데 보통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만들고 뭐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한이랑 하는 거는 수학적인 개념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코딩은 그걸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딩을 통해서 뇌 전체가 동시에 협응하도록 일종의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아까 보셨던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드신 분이 MIT 미디어랩에 계신 페퍼트라는 교수님이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그 블록 코딩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그 논문을 쓰신 내용이 딱 그거예요. 자, 코딩을 배우는 것 자체 다들 코딩 배워가지고 게임 개발자를 하게 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코딩의 창의력을 기르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저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식의 코딩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하는 게 실제 코딩의 실제 목표다. 일반적인 학생들 물론 실제로 개발자가 되거나 뭐 이런 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가서 C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해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은 저희는 뭘 할 거냐면은 태양계를 만들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태양계 실제 사이즈 비율에 맞춰서 태양계에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원과 부위방정식, 타원방정식, 삼각함수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한 감을 몸으로 익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학뿐만 아니라 저도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이한이도 되게 둘이 조카라서 그런지 취향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정말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요. 천안에 가서 이렇게 같이 요리를 이태리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파스타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 왜 만들게 됐는지, 국수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중동에서 들어왔거든요. 중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태리로 넘어가서 파스타가 개발됐는지 뭐 이런 역사 같은 것도 레베카 사전 같은 거 찾아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슬라이드로 가족들한테 서빙하기 전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그리고 이건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탐구 과정은 이제 글로 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인출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웃풋 중심의 아까 피라미드 같은 경우 두 개씩 쓰는 거였겠죠? 요거와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그리고 이 자기가 학습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논문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접점이
정말 메타 인증이 가장 본질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장점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습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동시에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는, 아까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이제 광배근, 등근, 한수증까지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실제 실력이 느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계획서 쓰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블로그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렇게 되게 친구들한테 쇼하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독서하고 블로그에 도움 리뷰 쓰는 거. 그리고 티칭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을 배운다? 그러면은 애들이 공부해서 부모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가장 좋은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연구원들이나 학생들 같은 분들은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데 가르쳐야지 정말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유튜브에 공부하는 내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질은 기존의 지식을 인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학습이 바로 아웃풋 중심의 학습이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중간 정리, 중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중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금방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메타인지 학습법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전략적 학습, 두 번째 아웃풋 중심 학습,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장 기반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력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못 해주고 있냐? 요새 유튜브 보면은 드라마 이렇게 요약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나면은 실제 드라마 못 보죠. 너무 지루해요. 이거 5분 안에 다 정리됐는데 됐던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보기 너무 지루하잖아요.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속 선행학습하면 메타인지에 착각이 생겨서 안다고 착각해요. 실제는 모른대.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하지 않고 학교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이거 되게 어리석은이라는 좀 어감이 세고 좀 안 좋은 그런 전략 방향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는 시간 10시간 자고 먹는 10시간 빼고 그러면 한 14시간 저기라죠. 그리고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학교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싫든 좋든 수업 들어야 되고 나머지 한 대역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학교 9시간, 더 큰 포션을 갖고 있는 9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 수업하는데 학원 숙제를 제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학원이 불필요하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도 학원에서 젊었을 때 강사를 많이 알바를 많이 했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가서 들어야죠.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인강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학교에서는 저는 인정하는데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이 낮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쨌든 학생 수 대 선생의 비율도 아직은 너무 높은 편이고 또 이렇게 막 무조건 점수 좋게 하려는 교육을 또 학교에서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에 학교 수업에 100% 집중하고 나머지 5시간에 그 과정을 복습하고 메타인지적인 방식으로 복습하고 뭐 이런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문제고
저도 사교육, 저도 강사를 많이 해보는 편이죠. 학원 욕을 하면 조금 미안한데,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게 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사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지금 한국연구개발원에서 실제 대규모 샘플로 연구한 2011년 데이터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성적이 늘어나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대충 유지되는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면은 더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성적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만 돼도 초중까지만 해도 내신 중심이고, 내신 중심은 암기 중심이죠. 학원 가가지고 기출문제 이렇게 주잖아요. 학원 가서 기출문제 주고 풀게 하고 외우게 하면은 그때는 또 애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시키면은 무조건 오르죠. 내신은.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수준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암기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복잡한 개념들을 동시에 이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힘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사교육도 답이 아니고 그럼 부모는 뭘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학원 욕을 하게 됩니다. 욕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교육 학교에서는 교사가 16명 정도 케어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교육은 영리기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행학습 되게 강조 많이 하는데, 저 이한이도 제 조카도 제가 이거 경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행학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정말 뛰어난 학생들, 천재라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해야죠.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학생들한테는 정말 해로워요. 근데 왜 학원에서 왜 선행학습 굳이 그렇게 하냐? 첫 번째로 초등학생 데리고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보통 선행학습 시키거든요. 그때 중학교 1학년 1년 과정을 2달 안에 다 끝나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하면은 한 달 안에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정이 이틀이나 3일 만에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선행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개념 설명하고 문제 더 문제 풀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시험을 학교에서 볼 리가 없잖아요.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학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든 평가를 안 받아. 너무 좋은 거죠. 평가의 리스크가 없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짜리 과정을 한 2, 3일 안에 개념 설명하고 예제 몇 개 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졸만 한 누구나 데리고 와가지고 강사 시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수준 높은 강사를 데리고 올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원 입장에서 유리한 종류의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셔야 대치동 아이들은 지금 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한 2-3번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못하는 부모들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 아들이 친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는데 내 애는 지금 분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한 2-3번 돌렸다고 하면 당연히 불안하죠. 왜 이러고 있냐? 학원에서 너무 좋은 꽃놀이패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해본 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구매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내신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메타인지가 좀 망가질 수가 있고, 또 말로는 1대1로 코칭해준다.
그 실력에 따라 뭐 케어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마케팅을 하는데 안 됩니다.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기업이라고 강사가 많아질수록 인건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꼭 유념하시고, 자, 이거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그럼 뭐냐? 부모님밖에 해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모님 아이를 진짜 진심으로 매일매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해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을 갖고, 어렵겠지만 믿음을 갖고 아이가 나아가는 것을 점점 계속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안 되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티칭은 선생님 혹은 뭐 인강이나 학원이나 선생님한테 맡기고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와도 아마 자기 자식이라면은 화를 내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머님, 뭐 부모님들도 코칭에 대한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는 이 상담이 제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 상담한 기록을 갖고 자기보다 더 높은 지식, 더 깊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한테 또 상담을 받아요. 상담이 상담이죠. 이거를 상담에서는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코칭도 제 생각에는 전문가한테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누가 해줄 것인가 제한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런 종류의 아이들 지식을 적극적으로 인출, 활용하는 학습 중심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거는 대학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요새는 정말로 한 직장을 갖고, 요새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직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고 이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정말 많이 직장이 바뀌실 거예요. 평생 동안 많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아까 보셨듯이 문과 출신인데 AI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되게 공부할 때 되게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제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대학 가는 게, 물론 대학 가는 게 지금에서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평생을 살아가는 경쟁력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풋 중심의 교육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안하죠. 저도 이제 9월 달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아빠가 될 건데요. 지금부터 불안해요. 어떻게 하지? 대학을 보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퇴직할 때 애들이 대학 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고 누구나 다 불안하고 또 불안을 주장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바른 교육관을 공유하는 부모님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교육하는지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심리적인 위안을 저희가 하고, 남들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하고 두세 번 교육과라고 하더라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말로 끝내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요거 카피를 하셔서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